여러분 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문학이란 무엇이냐, 뭘 쓰고 어떤 걸 다루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데 이어서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바로 인간의 문제, 문학은 인간학이다. 그 인간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작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계 모든 명작은 여러분 다 읽고 난 뒤에 반드시 그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게 명작입니다. 다 읽고 난 뒤에 주인공 하도 이름도 잊어버렸고 모습도 안 떠오른다. 그건 뭐 명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나고 싶은 인간을 그리는 것이 바로 명작이다. 그러면 미운 사람조차도 비판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악인으로서의 어떤 그 증오감이나 매력, 그 인간 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없으면 그건 문학으로 실패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보통 형상화를 합니다. 형상화. 형상화라는 것은 figurative라는 건데 영어로. figurative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수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문학이 인간을 그릴 때는 인간을 형상화해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 형상화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네 가지를 딱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동감을 줘야 되고, 객관성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 어떤 농민을 하나 그린다. 그럼 그 농민의 전형성, 이게 나중에 요 뒤에 나와요. 박경리 토지에서 내가 예를 들어 드리는데, 농민 같으면 누구든지 딱 보면, 이거는 경상도 농민이다. 이건 충청도 농민이다. 그런 객관성, 이런 게 딱 떠올라야 됩니다. 전형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작가의 사상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인물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담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는 감화력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도 애를 낳는 것, 그게 바로 문학의 특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인간을 창조하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학적인 용어로 전형화시킨다. 전형화시킨다는 겁니다. 전형화라는 것은 성격, 직업, 세계관에서 대표성과 보편성을 지녀야 되고 일반성 위에서 개성이 있어야 되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 그런 매력이 없어요. 같은 농민인데 농민 중에서도 농민적인 보편성 위에다가 플러스 그 농민, 그 인간 하나만이 가진 독한 농민이라든가 일 잘하는 부지런한 농민이라든가 그런 어떤 개성을 지녀야 된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박경리 토지, 이게 이제 저 강의 들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이게 이제 예를 들기 좋아서 내가 하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토지를 여러분들이 소설은 다 안 봐도 드라마는 봤을 거거든. 그럼 드라마를 봤으면 용이라는 인물을 반드시 알 거예요. 용이가 뭡니까? 농민이죠. 학벌이 있어요. 땅이 많아요. 소작인입니다. 최부잣집 소작인이에요. 소작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도 무시 못하는 그런 소작인이거든. 왜 그래요? 인간이 아주 선량하고 신뢰감이 가는 겁니다. 농민 중에서 농민들 이제 못 산 사람들이 중에는 물론 착한 사람도 있지만 또 고약하게 그 못 사는 만큼 또 막 그 남의 걸 뺄게 먹으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인은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농민 중에도 보면 말이죠. 우리 어릴 때 내 고향에도 보면은 똑같은 농민이에요. 똑같은 일꾼이에요. 근데 한나절 동안 들판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모를 신고 나면은 이 뒤에 옷이 막 흙탕물이 튀겨가지고 얼굴까지도 흙탕물이 튀는 사람이 있어요. 지 혼자 일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농민은 한나절 동안 계속 똑같이 모를 심었는데 옷을 여기밖에 안 걷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걷어. 여기까지 걷었는데도 흙탕물은 우도까지 다 튀었어. 얼굴까지 다 튀었어요. 근데 여기만 딱 요래 걷은 사람인데 우린 저 사람 옷을 저래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도 물이 안 튀어요. 내가 이래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부엌일 하거나 명절 때 동서들하고 만나면은 일은 잘하는데 옷도 하나도 안 버리고 기름도 안 튀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도 안 하고 입으로만 주저리 떠들면서 기름은 막 여기 튀겨가지고 아이 뜨거라 하면서 파전 하나도 안 붙이고 아 뜨거라 소리만 하는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용이가 어떠냐 바로 흙가물이 안 튀기는 농민이기에는 아까운 아주 흔칠한 남자의 깨끗하고 농사 짓기에는 아까운 남자 같은 이런 인간이 용이란 말이죠. 그런 용인데 그런 인간은 어때요? 시골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온 동네 그 유부녀들과 처녀들이 용이만 보면은 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동네 시골에 가면 하나씩은 꼭 있어요. 여자도 그런 여자 하나 있고 남자도 그런 여자 하나 있고. 근데 그런 남자는 그러면 장가를 잘 가느냐? 반드시 못 가요. 악취한테 걸려요. 저 집 마누라가 얼마나 독조인 거 다 알죠. 용이 첫 부인이.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데 또 시집은 또 하필 그런 여자한테 장가를 가가지고. 근데 인연이 그게. 참 사람 팔자가요. 근데 걸리거든.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 쳐다보는 걸 지도 알아요. 맨날 강짜야. 근데 용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월선이죠. 무당의 딸. 자기도 무녀로 조금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월선이거든. 철을 두고도 그냥 장터에 가서 월선이 좋아한데도 지금은 좋아하면 연애하지요. 그때는 좋아한다고 절대 바로 연애가 되지 않아요. 여관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리밭에 갈 수도 없고 육체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그래는 좋아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데 본처가 죽어요. 본처 죽었는데 그럼 월선이 차례거든. 근데 또 강자한테 걸려요. 이민에. 그 동네에서 제일 악질 여자 과부한테 걸립니다. 그래 있는데 월선이는 이제 거기 있다가 그 간도로 다 가잖아요. 최씨 집안들이 다 가는데 월선이도 간도로 가서 있는데 이민에도 같이 그때는 이제 월선이하고도 둘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합니다. 집에 가서 서로 관계도 가지고 육체 관계도 가지고 그럴 때는데 가는데 그 악처 두 번째 여자도 같이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선이는 그 가서 이제 국밥집을 해요. 국밥집 하면서 돈을 잘 법니다. 근데 본처가 낳은 아들을 월선이가 다 길러주고, 그 다음 그 두 번째 들어온 여자는 완전히 돈밖에 모르는 악질 여자가 돼 있고, 이런 두 여자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용이가 살기 곤란하니까 산판에 가요. 산판이라는 게 나무 벌목하는 데거든요. 옛날에 산판한다 그러죠. 거기 가 있는데 월선이가 암 걸려서 아파요.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사람을 보내서 죽어가니까 한번 보러 와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러 안 가요. 4번인가 가서 위독하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갑니다. 가서 이제 죽기 직전에 하는 마지막 이게 죽음의 장면입니다. 그럼 가서 이제 임자 마누라 보고 임자 그래 야 경상도 예라는 말이 야잖아요. 그 이제 남자가 들으면 여자들은 다 일어나거든요. 누워서 난군님 맞이하기가 황송하니까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나지 말고 이제 가만히 이래 말합니다. 이불 자락을 걷고 여자를 안아 무릎 위에 올려 앉힙니다. 아마 저런 포즈는 아마 평생 동안 처음 취했을 거예요. 제 정신 들었을 땐 여자를 그렇게 다정하게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는 남자야.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밖에서 왔으니까 몸이 차잖아요. 내 몸이 찹제, 환자한테 찬소는 안 되잖아요. 그 찹제, 실제로 찹거든요. 지도 차은 걸 알아. 근데도 그냥 찹제 할 말이 없으니까 저래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 몸 찬데 왜 이러냐 이래 그게 아니라 안 차답고 안아주는 것만 해도 황송해서 아니요 몸이 안 차다 이거야. 우리 많이 살았다. 그것도 야야 많이 살지도 못했죠. 내려다보고 올려다본다 눈만 살아있다. 월선의 사진은 마치 새털처럼 가볍게 용이 옷깃 쫓아 잡을 힘이 없다. 네 여한이 없지? 한마는 여자지요. 사랑하는 남자를 계속 바라만 보다가 이제야 살 때쯤 됐는데 남자는 집에 안 있고 계속 밖으로만 나돌고 그리고 드디어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그런데도 한이 없다. 그러면 됐다. 나도 한이 없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소설 같은 걸 볼 때 이런 장면이 나오면은 이게 멋지다. 수필에서도
이런 장면 하나가 들어가면 그건 명수필이 됩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명장면이에요. 사람이 죽는 평론 공부하는 분들은 어디 최종, 임종을 맞이하는 장면만 명작에서 쭉 올려가지고 그 작가가 임종 장면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런 걸 비교해도 아마 평론이 훌륭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형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이제 최태래 부인의 사랑을 자주 예를 들어주는데 창작법 할 때 흔히 이제 저 소설을 지하철 안에서 못 봐요. 창피해가지고. 그걸 보면 음란한 여자인 줄 알고. 근데 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공부는 공부고, 뭐 실제로 음란한 것도 따로 있는데. 근데 이 소설의 첫 구절이 우리들 시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의 시대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극의 시대인데 왜 근데 저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프로이트 시대 때, 프로이트가 이제 성의 심리학을 했잖아요. 프로이트 시대 때까지 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 유럽 여성들의 그 성의 만족도가 10분의 1이 안 됩니다. 10분의 1이 안 돼요. 그때는 피임법도 없었거든요. 전부 다 진례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다가 이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그런 걸 말도 못할 때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로렌스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그런 어떤 그 위선에 쌓여 있단 말이죠. 전 사회 신사 숙녀들이 영국에. 이래서 이제 그걸 비극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모든 소설은 말이죠.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 볼 때 이게 걸작이냐 아니냐는 걸 평가할 때 이 작가가 실력이 있느냐 없는 걸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맥스를 절정이죠. 그 절정의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건이 그냥 쭉 흘러가다가 이 절정의 단계에 갈 때는 이 사건을 쭉 상승시킵니다. 상승시켜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예를 들면 살인을 한다든가 뭐 성관계를 가지다든가 할 때는 살인할 때는 살인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줘가지고 이걸 자세히 살인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 그럼 이때는 이럴 때는 나라도 사람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해놓고 사람을 죽여야 되거든요. 키스를 할 때 되면 이럴 때는 나라도 키스할 수밖에 없다. 그래 만들어야 되거든. 이 만드는 기술이 바로 형상화란 말이에요. 형상화. 그걸 안 하고 그냥 느닷없이 그냥 끌어안고 뭐 어떻게 하는 그건 이제 형상화 안 된 겁니다. 작가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소설들이 그런 거 많거든요. 실력 없는 작가들은 예를 들면 누구라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여관으로 가. 그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한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코니가 여러분 이제 최태래 부인의 사랑 줄거리는 거의 다 알 거니까 내가 이제 클라이맥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 D.H. 로렌스를 어떻게 썼냐면은 제일 먼저 그 남편은 이제 전쟁에 갔다가 불구죠. 그럼 코니는 이미 독일 유학생이거든. 유학생 때 이미 애인도 있어요. 독일 청년 애인이 있는데 그 1차 대전 때 뭐 전사하는가 그래요. 그 어쨌거나 이제 귀국해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남자가 결혼하고 며칠 만에 바로 전쟁 갔다가 와가지고 그냥 결혼하고 전쟁 가서 하반신 불구가 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황에 있으면은 웬만한 작가 같으면은 여자가 막 그 육체적인 그 욕망 때문에 뭐 방황한다든가 그래 그릴 거예요. 근데 이 소설을 보면 전혀 그러지 않아요. 아주 대단한 겁니다. 남자도 쾌활해가지고 막 즐겁게 매일 무슨 토론하고 아주 재밌게 살아요. 그 보면은 이상하다. 이런 한쪽 다리가 없고 성불구자고 이 체어를 타고 다니는데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남자가. 나도 읽으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그랬을까 생각했거든. 왜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카타르시스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데를 겪었던 사람은 인생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직전에 어땠습니까? 부상을 당해서 죽을 고비를 겪은 겁니다.
죽을 뻔 했는데 살아났거든. 그럼 섹스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눈, 귀, 코, 입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하고 토론하고 자기 사업 유지하고 한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머리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만 하반신만 맞이버리거든. 그러면 다른 모든 형이상학적인 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봄 공기도 좋고 꽃도 보면 아름답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쾌활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말하자면 꿰뚫어 보는 겁니다. 뒤쪽으로 꿰뚫어 보고 남자를 절망에 안 빠뜨리고 즐겁게 사는 거다. 이래 그린 거거든. 그런데 여자도 남자가 즐겁게 사니까 같이 따라 즐겁게 살아요. 살다가 이제 우울해지는 게 언제 우울해지느냐. 전 단계 설정합니다. 극작가를, 이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하나를 이 주인이, 남편이 좋아하는 극작가입니다.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 외국 사람들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예술가들 집에 불러다가 몇 달씩 그냥 묵게 해주잖아요. 대우해주고.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극작가가 와서 딱 보니까 그림을 알겠거든요. 그래서 코니하고 불륜 관계를 몇 번 가져요. 가지는데 그 장면도 참 인상적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작가 같으면 10중 8구는 막 섹스 장면을 막 과장해가지고 뭐 여자가 막 미친 듯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코니가 전혀 그 섹스에 탐닉하지도 않고 남자가 한 대를 그대로 맡겨두고 있을 뿐 별다른 어떤 그 쾌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 안 그립니다. 그만큼 코니는 아직까지도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성애의 그 단계를 모르는 거죠. 그래 넘어갔거든. 그러고 이제 극작가가 돌아갔어요. 돌아간 뒤에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도 애 하나 갖자는 거야. 지가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처음엔 흘러버렸는데 그걸 몇 번 거듭 말해요. 우리도 애 하나 갖자. 그 어떻게 갖느냐? 그랬더니만은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조건에서 누구든지 하나 실 받아가지고 애 하나 배라. 우리 애 제가 키우자 싶다. 남편은 그걸 몇 번 말해요. 근데 그걸 이제 여자는 속으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버리면서도 그게 일단 한번 들었던 말이 잘 안 떠나잖아요, 머리에서. 그렇게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 있는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산지기가, 이 산지기는 또 이 여자하고 반대입니다. 산지기는 그 중위 출신이거든요. 막대 먹은 인간이 아니에요. 장교 출신인데 여자가 바람나서 가버린, 우리 지난주에 했죠.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남자를. 오쟁이 쓴 남자. 오쟁이 쓴 남자를 산지기가. 남자. 이 남자가 멀리 그 자기 영지 내 개울에서 홀랑벗고 목욕을 하는데, 다 뭐 우리 어릴 때 다 그 내가 가서 홀랑벗고 다 했죠. 뭐 수영복도 없을 때니까. 팬티도 없을 때니까. 그걸 이제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단계를 거친 뒤에 그 남자를 보고, 그 다음에 어느 봄날 숲속에 히아신스가 피고 개암나무 싹이 피고 할 때 이제 아침 산책을 갔습니다. 가다가 이 산지기가 있는 오두막 앞에 가니까 암탉을 품에서 새끼 꿩들이 끼어나가지고 그 꿩들이 성질 더러운 거 알죠? 꿩들이 성질 더러워가지고 꿩한테 새끼를 안 까고 되게 이제 닭이나 이런 데 품어가지고 깐다 그러거든요. 근데 꿩들이 성질 더러워가지고 막 그냥 장 안에 넣어놓으면은 지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물에 받쳐가지고 저절로 죽는데요. 자살이죠. 그렇게 성질 더럽거든. 근데 어쨌거나 새끼들이니까 새끼는 다 귀엽잖아요. 병아리처럼. 병아리도 귀여운 꿩새끼는 더 귀여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제 코니가 지나가다가 그 꿩새끼를 보고 귀여워서 그 산지기한테 한 마리를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달라 그럽니다. 손바닥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손바닥 위에 꿩새끼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게 여기서 꼬물꼬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꼬물꼬물한 맛을 나도 꿩새끼는 안 올려봐서 모르지만은 병아리만 올려놔도 꼬물꼬물한 게 그 맛이 나잖아요. 그런 걸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 흘려버립니다. 이래 앉은 상태에서 이걸 올려가지고 산지기는 옆에 서 있고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물 흘려버려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참 그게 명장면입니다. 생명의 약동을 느끼니까
그 남편이 자꾸 애 하나 놓자고 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이 생명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눈물 흘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지기가 보니까 여자가 눈물 흘리거든요. 그럼 여자가 울 때 남자는 어떻게 하죠? 이 산지기로서는 전혀 예상 못한 장면이에요. 마님이.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가요. 눈물이 더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지기가 너무나 곤혹스러워가지고 그 꿩새끼를 뺏어서 장 안에 넣고 그동안에 마님 일어나니까 자기 손수건 꺼내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주고 닦는 동안에 막 우는 거야, 여자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쉬시라고 하면서 안아가지고 자기 오두막 침대에 눕혀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그냥 눕힌 동안에 그냥 둘이 첫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지는데, 자, 어쨌거나 이거 보면 이제 생명이다. 꿩새끼 보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 그리고 이제 그 산지기 침대에 누워 있는데 남자도 본능이죠. 여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떤 대응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남자가 혼자 그냥 다 지가 그냥 어떻게 해야지 다 해요. 다 해버렸어.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런 걸 쓸 때 이게 이제 재판도 세계적으로 번역되는 나라마다 재판 다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재판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예 삭제판 냈다가 나중에 이제 완영판에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재판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다 재판 걸렸어요. 미국에서는 더 엄격했어요. 재판 아주 유명한 재판이죠.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런 장면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모 작가 같으면은 막 온갖 요동치는 그 묘사를 했을 건데 너무나 점잖게 했어요. 너무나 점잖게. 잔잔한 몸 안으로 평화 속으로 들어간다. 여자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화다. 평화 순간이다. 이렇게 딱 넘어가 버립니다. 아, 대단하죠. 코니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요. 가만히 있어버려요. 다 끝난 상태에서. 그리고 남자가 이제 다 끝난 뒤에 여자가 느끼기에, 코니가 느끼기에 그냥 이상 야릇함을 느꼈다. 평화에게 새로움을 주는 것일까? 평화로움을 주는 것일까? 이 느낌을 마치 구름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던 구름이 싹 거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정도로밖에 표현 안 해요. 이게 이제 그 명묘사입니다. 저런 정도로 묘사를 하면은, 그 훌륭한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밑에 라이언나 유니콘은 일각수잖아요. 일각수. 뿔 하나밖에 없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그런 이제 균형을 찾는 거죠. 이제 남녀 관계를 이제 로렌스가 사자와 일각수가 이렇게 딱 머리 맞대고 있는 거, 머리 맞댄 상태에서 그 위에다 왕관을 둔 거. 그러면 서로가 힘이 비등하기 때문에 안 밀리기 때문에 왕관이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왕관이 유지하는 상태를 이퀄리브리엄 상태로 본 거고, 만약에 한쪽이 힘이 없어진다, 여자가 힘이 없다 하면 이래가면 왕관이 무너지죠. 그러면은 불안정한 상태. 그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말하자면 남녀 평등, 성에서도 평등, 그런 걸 이제 강조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이 두 예를 내가 들어드린 건, 형상화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형상화다. 이래서 인간을 그리는 거, 지금부터 이제 인간을 그리는 게 나옵니다. 유명한 중국어 소설 홍루멍, 평생 동안 만났던 여인들 기록하려고 쓴 거다. 이거 로마의 유명한 이 작가입니다. 칼타코 노예 출신인데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관계되는 것은 모든 거에 나는 관심이 있다. 마르크스가 제일 좋아하는 말. 쉽게 말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계되는 모든 거에 다 관심을 가진다. 그건 뭐 사회, 역사, 정치, 경제, 뭐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탕현조는 중국의 유명한 그 경극 작가입니다. 경극 알죠? 경극 작가인데 이 문장 참 좋아요. 소경이 춤추고 귀머거리가 듣고 자고 벙어리가 소리 지르고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고요하던 사람이 떠들고 취한 사람이 깨어나고 길 가던 사람이 머무르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비루한 자가 곱게 되고 완고한 사람이 융통성기게 되고 사람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다. 이게 문학이다. 멋지죠? 어? 멋지죠?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황현이라는 데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경극의 제일 유명한 고장 이름, 현이라는 게 현 이름이죠. 군 이름이고. 그 군에 있는 당현조 별명, 이 사람의 사당 묘판에 쓰여 있는 글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 사람 경극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미친다. 그렇게 재미있다. 그런 뜻으로.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수필요. 아무리 목련이 어떻고 매화가 어떻고 타령을 해봤자 여러분 주변에는 인간 하나를 재미있게 그리는 것보다 못해요. 인간 그리면 그 인간은 여러분 독자가 되잖아. 목련 아무리 글 잘 써봤자 목련을 여러분 책 안 사죠. 영어는 무게는 1온수도 안 된다. 그러나 1온수도 안 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문학이다. 이걸 이제 문학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 하려면은 진실 찾아야 된다. 진실 찾는 게 뭐냐? 이게 하도 유명해서 여러분 딴 데서 들어봤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동시 제목이 해바라기가 내 자질을 해요. 제목만 봐도 저건 벌써 장원급제하죠. 어? 왜냐면은, 이제 그 옛날 시골학교 가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공동으로 보거든요. 오줌 흘러가는 쫙 이렇게 한 홈 있고 여기 서가지고 내놓고 보면 우리 옆에 거 다 보잖아요. 친구들 거. 이래 보다가 이래 보니까 여기 앞에는 이제 벽이죠. 벽이 창문이 여기쯤 있거든요. 창문을 보니까 해바라기가 밖에 심어가지고 화단에 해바라기가 이렇게 숙이고 있거든. 어른 같으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근데 동심에서 보니까 해바라기가 지걸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발상이 문학입니다. 그게 순진한 어린애 눈으로 봐라! 저런 겁니다. 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해바라기한테 지걸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에 씌운 거야.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난 끝까지 안 보여줬다. 그게 이제 그렇지만 나는 안 보여줬다. 이렇게 딱 한 거야. 못 보게. 요래하고 오줌 누웠다. 그 뜻이거든. 참 재밌잖아요. 저런 눈을 가지는 거.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는 게 바로 어린 눈이라는 거고, 유한진 백일장 저거는 내가 그 원문을 다 못 찾아서 그냥 제목만 달아놨는데, 유한진 선생이 어느 날,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디 그 경상도 어디 무슨 5월 달에 그 백일장 심사를 갔대요. 초등학생들 그 백일장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상 줄 게 없더래요. 그렇지, 청 받아가면. 왜 그런 줄 압니까? 거짓말 써서 그래요. 5월인 같으면 이제 어버이날, 가정의 달 캐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쓰락하면은, 아버지가 술꾼이고 난장 남봉꾼이고 노름자이고 싸움꾼이고 말썽꾼인데도 불구하고 뭐 훌륭한 우리 아버지, 나는 아버지 은혜를 갖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어. 공부도 못하는 것들 다 그래 쓰거든. 순 거짓말이죠. 순 거짓말이잖아.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이 주제가 장날이에요. 그 장날, 이래서 제1년 장날이 되면 우리 엄마는 깨, 계란, 그동안에 장만했던 농작물들 이고, 지고, 양손에 들고, 장에 가서 팔 거 들고 장에 가신다. 아버지는 두루마기 입고 그 뒤에 따라가신다. 지 마누라가 그래 지고 갔는데 하나도 안 들어도 저는 두루마기 딱 입고 이래가지고 삐떡삐떡 이제 그런 뒤에 따라가는 거야, 뒤에. 그 다음에 장에 가면은 엄마는 갖고 온 것을 팔기에 바쁘다.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 장사 재산한테 막 깨 얼마 줄랍니까? 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주막에서 술을 마신다. 딱 같이 가면은 그 부인은 이제 엄마는 이제 막 그런 거 팔고 남자는 다 팔아가지고 술값 갚을 때까지 땡전 한 번 없는데 주막에서 그냥 술만 마시고 있어. 다 팔아가 오면은 이제 그 판값으로 술값 파고 둘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팔았단 말이죠. 엄마 팔아가 돌아옵니다. 3절. 돌아올 때 엄마는 또 우리 줄 걸 사가지고 오느라고 또 이고 지고 들고 오신다.
아빠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뒤에 따라오신다. 취했거든. 따라오는 거야. 집에 다 왔죠. 오면 엄마는 대문 열면서 얘들아 이거 먹어라. 사오면 누가 사탕하고 사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하고 그게 엄마 첫 소리. 정말 그래요 엄마들. 그러거든. 아버지는 야 이놈들 애비한테 인사도 안 하나 하거든. 소리지. 그러니까 이제 애가 듣기에는 그게 지랄이야.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썼냐 하면은 아버지는 그래도 남자랍고 지랄한다. 이랬었대요. 그 유한진 선수 이걸 이제 뽑은 거예요 장원으로. 뽑았더니만은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보고 지랄하는 걸 어떻게 장원을 주냐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지랄이라는 단어를 딴 걸로 바꿔도 그 유한진 실력으로도 그 단어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원 그 장려상을 줬대요. 그 나중에 그랬던 그 학생한테 당신 너는 분명히 훌륭한 문인이 될 거니까 그 실제로 그 나머지 뭐 착하게 되고 그런 게 문인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건데 그 문학은 인간학이거든. 그러면 인간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운명입니다. 내 팔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그리는 거거든. 여러분 사람 보면 되게 팔자를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할 때 하노이 회담 여러분 중계로 봤어요. 난 그게 궁금해가지고 자세히 다 봤거든.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그냥 막 그것만 하루 종일 봤는데 트럼프 아주 무서워요. 김정은 위원장을 뚫어지게 살펴요. 싱가포르 때도 그랬거든. 그거 보니까 흥정하는 사람이 이 장사꾼이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싱가포르 때도 사람을 민망할 정도로 보더라고. 여러분 다음에 또 보십시오. 막 자세히 보는 거야.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은 좀 올 때 좀 우울했거든요. 그래서 난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딱 보는데 속으로 내가 볼 때는 지금 정치 시사 해설가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가 볼 때는 요게 그냥 내한테 항복하냐 그 뜯어본 거야. 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런 것 같아. 그건 내 소리니까 그건 권위 없는 내 소리니까 딴 데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건데 어쨌거나 인간학이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 문학부터 지금까지 다 그걸 그리는 게 걸작입니다. 그럼 고대 그리스 운명론이거든. 운명이라는 건 뭡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는 그리스뿐이 아니고 모든 지구상 전체 모든 인류가 다 그랬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거라야 그게 비극입니다. 그리스 비극 뜻이 뭐냐? 여러분 다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슬픈 게 비극 아니냐? 그리스 비극은 그게 아닙니다. 운명극입니다. 운명극. 운명극은 뭡니까?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오이디푸스. 다 알았잖아요. 애비 죽인다는 걸 알았잖아. 알고 애비 안 죽이려고 딴 데 갔잖아. 그런데도 지 애비 죽였잖아. 오이디푸스가. 피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결혼이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죠? 지 도망가버리면 되잖아. 어쨌든 그랬는데 그 다음이 셰익스피어거든요. 그럼 이제 이래 됩니다. 운명극이 그리스라면은 성격극은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가 왜 위대하냐? 처음으로 운명의 힘을 약하게 한 겁니다. 성격극으로. 성격이 자기 운명을 좌우한 거야. 햄릿. 지 성격이 지 망친 거 아닙니까? 성격 좀 바로 먹고 또 외향성이 돼가지고 잘해가지고 오피리아하고도 연애 잘하고 결혼도 하고 아버지 복수를 서서히 갚으면 얼마든지 지가 왕대가 갚을 수 있거든. 그런데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난 계속 지 혼자 고민하다가 미친 척하고 지 애인 자살하게 만들고 그건 뭐야? 성격 탓이야. 그러면 성격이 거의 고전주의까지 가요. 그러다가 고전주의 후반부터 낭만주의, 사실주의 가면서 환경이 됩니다. 환경론. 그럼 세 가지죠. 운명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다음 환경이 있죠.
그 다음에 환경을 확대해가지고 시대.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현대는. 이 네 가지가 그 인간에 따라서 운명의 퍼센트가 60%. 뭐 요게 뭐 20, 10 이러면은 운명의 좌우를 받는 인간이 되는 거고. 거꾸로 완전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 조모 씨 돈 많이 주고 그렇게 죽을 걸 좀 살기 직전에 멋지게 인심이라도 써놓지.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뭐 좀 이왕 자기 아픈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뭐 이럴 경우에 뭐 이래가지고 뭐 어떤 뭐 무슨 사회 환원하는 재단 하나 만들고 뭐 그랬으면 지금쯤 우리도 상당히 아유 참 마음 잡았는데 안 됐다 이럴 텐데 성격이 아주 강하다. 독종이다. 그럼 이게 이제 한 60% 되고 그럼 뭐 나머지 환경 한 10 되고 그럼 이게 아마 한 20 되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운명의 힘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지금 사주팔자 지금 안 맞아요. 내가 볼 땐 사주팔자는 그 농본사회, 농경사회 시대에 봉건주의 하에서 그때는 사주팔자도 맞고 뭐 관상도 맞았지만은 지금은 저런 게 다 틀린다고 난 보거든요. 그럼 없느냐? 없지는 않아요.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하죠. 사주팔자 조금은 맞은데 얼마나 맞으냐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 퍼센트가 틀려요. 그런 거거든. 그걸 이제 문학에 보는 인간학이라는 거거든. 이 예를 내가 들어드리면은 이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각박한 사회가 돼도 문학이 얼마나 그 문학 예술 이게 얼마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감동시키냐는 겁니다. 김연태라는 작가 그 행복을 지향하는 책 베스트셀러 됐잖아요. 거기 보면은 장님이 지하철 입구에서 이제 돈통 앞에 딱 놔뒀는데 장사가 안 돼요. 돈 아무도 안 줘. 저는 눈이 앞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붙여놓고 놔뒀는데 아무도 돈을 안 줘요. 지나가다 보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저씨 내 이거 딴 말로 고쳐줄까요? 고쳐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썼냐 하면은 저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 없습니다. 이래 고쳤거든. 그러니까 막 돈이 쌓이는 거예요. 무슨 차이 납니까? 나는 꽃을 보는데 꽃을 못 본다. 내가 여러분들께 그걸 구체적으로 쓰라 그러죠. 그랬으니까 다 돈을 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백화점 가서 제 얘기 한번 하다 그래 예를 들어줬어요. 옷가게 젊은 여자가 어떤 부잣집 사모님이 왔는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십시오. 그래 하는 것과 사모님 어쩌면 그렇게 스카렛 오하라를 닮았습니까? 그러면 딴 가게 안 갈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 문학 예술의 힘,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내가 말한 건데 그 운명을 가장 잘 그린 작가가 발자크입니다. 발자크. 우리나라는 발자크가 안 팔리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자꾸 연애하는 것만 쓰거든. 근데 발자크 소설이요. 문학 공부하려면 발자크부터 봐야 돼요. 이게 내 신념인데 발자크 보고 그다음 빅토르 유고 보고 뭐 돌스토이 보고 이래야 되거든. 그럼 발자크는 뭘 썼느냐? 발자크 소설의 가장 큰 주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자본주의가 막 일어날 때거든.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뭐 여자에 탐하는 주인공도 있지만은 돈 버는 거. 사기를 치든지 뭐 빙땅을 하든지 해가 돈 버는 데만 희한한데 그게 고려 영감 아닙니까? 이게 국수 장사인데 온 지구의 밀값까지 다 알아요. 밀추수 수확량까지 다 알아요. 국수장, 국수 뽑기 장사인데. 왜? 밀을 수입해야 되거든? 밀을 수입하려고 보니까 우크라이나 원래 밀농사가 어떻게 되느냐 다 알아야 돼. 그래 프랑스 수입하면 밀값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디 수확이 좋아가지고 밀가루 질이 좋다.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싸게 사가지고는 국수 뽑으니까 돈 잘 벌죠. 딱 그런 거거든. 그런 건데 이 발자크가 이 말 잊어버리지 마세요. 습관적인 삶은 영혼을 만들고 영혼은 인상을 만든다. 얼굴 40 넘으면 자기 책임이라 그랬죠. 습관적인 삶이 영혼을 만들죠.
영혼이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관상학입니다. 그럼 발자크라는 소설가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무슨 공부한 줄 압니까? 문예 창작학 하지 않았어요. 소설 작법 공부하지 않았어요. 관상, 골상, 수상, 완전히 인간의 운명을 캐는 점성술 뭐보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학문을 전부 다 했습니다. 발자크가. 그러니까 사람을 꿰뚫어 보죠. 그러니까 세계 명작을 썼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얼굴 못생겼다고 탓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면 돼요. 습관 뭐 바꾸느냐 나중에 나옵니다. 이 발자크 소설 중에 마을 사제라는 게 있거든. 이 우리나라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데 이 소설이요. 기가 막혀요. 시골에 별로 부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집안에 아주 이쁜 여자야 딸애가 태어난 겁니다. 베로니카 소비아라는 평범한 집안에 타고난 미녀입니다. 근데 미모도 집안과 환경과 이게 타고나야 빛을 보지. 저런 다 타고나면 팔자가 불행해져요. 기후에요. 다 그 가정이 맞는 인물이 태어나야지 아무데나 태어나면 안 돼요. 9살이 되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 보는 거야, 이 여자애를. 그래서 별명이 하얀색 혹은 성모 마리아 이런 식으로 아주 최고 별명을 붙습니다. 그랬는데 11살이 되니까 이제 한참 이쁠 때 이때 색깔이 뭐냐? 흰색. 이 얼굴이 흰 거 여자들 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흰색이었거든. 제일 좋을 때입니다. 11살 되셨는줄 알아요. 2달 동안 알아가지고 얼굴은 얼굴이 변하면요. 발자크가 딱 연구해 보니까 눈동자와 이빨은 안 변한대요. 그 외엔 다 변하는 거예요. 커가면서 관상에 따라서 먹는 게 따라서 알아두세요. 요새 보면 첩보 영화 보면은 금고 열 때 눈동자 맞추는 게 있잖아요. 이건 아직도 수술 못 하거든. 눈동자는 그대로거든요. 그 눈동자 이빨 안 변하는 거야. 이빨은 치고 가서 다 해넣어야 되니까. 그거 저러거든. 근데 곰보자하고 몇 개만 있어요. 많이는 없고 살짝 곰보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몇 개월에 난 거 있죠. 그래 된 겁니다. 근데 얼굴은 그래 된데도 불구하고 몸매는 여전히 우아해요. 이럴 때의 얼굴 색깔이 뭐냐? 갈색과 붉은색이 조합된 겁니다. 완전히 동양의 관상하고 똑같아요. 서양 관상도. 그래 됐거든. 16살 되니까 시골 하녀 같은 붉은색. 저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고 몸매가 귀여운 데서 멀어져요. 몸매요. 몸매를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아는데 나도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대통령 이런 거 나 잘 살피거든요. 텔레비에 나오면 박근혜도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나쁜 일 안 생길까 싶어가지고 맨날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느끼겠더라고요. 몸매가 이런 게 좀 달라져요. 그런 거리나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 이게 뭔가 모르게 좀 이래 천해 보이는 거야. 이 얘가 그렇게 이쁘던 애가 9살 때 그 절정이 이쁘던 애가 몸매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점이 뭐냐? 어느 한 가지에 미치면은 예를 들면 아주 열렬한 신앙, 순수한 신앙, 복되게 해달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만 믿는 신앙 나오니까 아름다움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랬다가 조금 신앙심이 엷어지면은 다시 또 천덕꾸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죠? 18살 때 독서를 통해서 달라져요. 독서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면은 사람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정말로 그래요. 열중하면은 달라지거든. 예를 들면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그거 달라집니다. 사기에 열중한다. 사기치는 얼굴처럼 돼요. 저럴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가지거나 독서를 통해서 막 정신이 우아해질 때는 미를 찾았다가
그러니까 이뻤다 안 이뻤다 그런 얼굴이야. 그래 되는데 47세 된 형편없는 병약한 남자한테 돈에 팔려 시집 간 거예요. 이때 얼굴 색깔 어떠냐? 푸르스름. 푸르스름이 나쁜 거거든요. 얼굴이 푸르스름하다. 얼굴에 푸른 기각이 있다.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건 아주 운명이 그냥 조박질 칠 때거든. 5년 동안 시집살이 한 동안에 완전히 얼굴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독서를 해요. 월터 스코트, 바일런, 실러 하니까 그 독서로 그런 미워졌던 나빠졌던 얼굴 색깔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아름다운 쪽으로 회복되거든. 그랬는데 이뻐질이 되니까 어떤 청년이 구애해요. 근데 거절해요. 그랬다가 한 청년하고 연애를 합니다. 완전히 아름다움을 찾아요. 남편은 완전히 제대로 보인 남편하고 똑같아요. 병약해가지고 반밀도 못해. 연애하니까 얼굴이 확 피는 거야. 여러분 연애하면 여러분 딸들이나 주변 친구들 연애할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죠? 흰색을 다시 찾은 겁니다. 얼굴이. 이때 남편은 병세가 악화돼요. 남편이 악화돼도 지 얼굴은 이쁜 거야. 그 남편 나쁜데 그 여자 얼굴 이쁜 거는 다 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숨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따시롱, 이 애인이 여자 남편이 있는데 놓치기 싫거든요. 그래.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미국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가 돈이 없으니까 그 마을에 돈 많은 영감을 죽인 거야. 그리고 나오다 보니까 그 하녀가 있으니까, 하녀까지 죽이고 돈을 가지고 이 여자 데리고 도망가려고 살인사건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자로 그냥 용의자 1호가 바로 따시롱이라고. 왜? 온 동네가 다 연애하는 걸 다 아니까. 시골엔 비밀이 없거든요. 이때, 그래 잡혀가지고 지 애인이 처형당해요. 이때 노란색에 검은색은 죽음의 색깔입니다. 검은색은 죽음의 색깔이거든. 이래 여자가 얼굴색이 변했단 말이에요. 최악의 상태. 야, 이게 절묘해요. 빛깔 없어진대요. 최악의 상태는 난 몰라봐요. 여러분, 부도 나가지고 집까지 다 실패한 사업가 본 적 있어요? 얼굴에 표 안 나요. 체념해버리면요, 태평이에요. 그게 참 관상이라는 게 묘합니다. 그래야 되거든. 자,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느냐. 남편 죽고 시골로 갑니다. 더 시골로 가가지고 마지 그리고 10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속죄하고 교우에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내가 병든 남편 이렇게 했다. 딱 고해성사하고 그리고 황무지 개간하고 주민교양사업하고 자연과 조화 이루고 하니까 다시 어린 시절의 미를 찾아가지고 너무나 이쁜 수행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때요? 정말 저럴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저래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강의는 굉장히 비싼 강의입니다. 누구든지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운명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건 관상이거든. 관상이 좋아진 건데 뒤에 나와요. 그 관상의 이 얘기가 가장 감동적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내가 여러분들께 백번밀지 읽으라고 그렇게 해도 읽은 사람 하나도 없죠. 지금이라도 보세요. 얼마나 좋은 구절이 있느냐. 백범이 바르면 돌개배판을 보세요. 돌개배판. 백범이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 경주 김씨 왕손의 후손이지만은 귀족은 귀족인데 가난배의 귀족이거든. 황해도. 응? 그랬는데 머리는 좋아가지고 과거 시험 보러 가니까 딱 시험을 보기 전에 쭉 살펴보니까 합격된 사람이 누군지 알겠더래요. 그 정도로 그냥 수탁수탁 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겠다 하고는 보긴 봤어요. 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난 앞으로 시험 안 볼랍니다. 왜 그러냐? 빽도 없고 돈도 없고 딱 보니까 나는 앞으로 아무리 공부해봤자 쓸데도 없다. 그 아버지가 훌륭했어요. 그러지 말고 너 글은 잘하니까 관상제이 되라. 관상제이 되면 펴놓고 옛날에 관상제이 돈 잘 벌었거든요. 미천이 안 들잖아요. 책만 한 권 들고 보자기 하나 하고 깔고 앉는 거는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면 되거든. 가만히 되게. 현지에서 가만히 되게 앉아가지고 보자기 펴고 그림 그린 거. 여기 점 몇 개 찍어놓고 뭐 그게 맞은지 안 맞은지 찍어놓고 딱 펴놓으면 다 돈 주거든요. 말 잘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 받고 100만 원도 받잖아요. 그래 100번도 가보니까 관상제 돈 벌 것 같거든요. 관상 공부를 해요. 그 본 책이 뭐냐면 마이상법이야. 저게 이제 동양 최고 그 중국에 나온 저기 마이태작가 아닙니다. 중국 도사예요. 중국 도사가 쓴 마이상법이라는 거거든. 마이가 쓴 관상법 그런 뜻입니다. 그걸 보면서 백범이 거울을 옆에 놔두고 자기 얼굴 봤어요. 지가 관상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제일 잘 되거든요. 정말 지가 봐도 지가 못생겼어요, 백범이. 그 관상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절망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구절이 왔어요.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이거거든. 관상이 좋은 것은 불효는 같지 않답니다. 몸이 좋은 것보다 못하다.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남자나 여자는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도 몸이 튼튼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도 얼굴에만 빠지지 말고 몸을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몸이 튼튼해야 돼요. 몸이 약하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 타고나도 죽어버리면 뭐예요? 그 말이잖아. 아프면 뭐예요? 쓸데없잖아. 그 몸이 제일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몸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 좋은 것보다 못하다. 그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다 좋아. 근데 마음은 악질이고 거짓 발삭이고 인색하고 시기심 많고 남 잘 되니까 못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저구절 보는 순간에 백범이 나는 못생겼지만은 마음은 내가 좋다. 이래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저게 백범 운명을 바꿔요. 운명을 바꿉니다. 이래서 이때부터 백범이 나도 마음이 착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병법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학에도 가담하고 일본인도 죽이고 지역도 살고 가서 독립운동하고 이래 된 거거든. 그 오직 신호, 불여 심호, 즉 한 구절 가지고 백범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그 어때?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세한탄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내가 글 못 쓴다. 어머니가 재주 없게 태어나서 이렇다. 미운 엄마.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떠냐를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 저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심호 불여 뭐겠어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퀴즈. 저거 알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상 준다. 저게 이제 팔자 고치는 거거든. 뭐 같아요? 식입니다. 식. 심호 불여 식호입니다. 식호.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먹는 습관 좋은 것보다 못하다. 습관이죠. 아까 발자국 습관이라고 그랬죠. 이게 미즈노 남보코라는 사람이거든. 참 이상하게 저런 명저는 번역도 안 되고 안 봐요. 책 구하기도 어렵고. 미즈노 남보코라는 일본의 유명한 관상가인데 저게 완전히 그 인간 망난입니다.
술꾼에 싸움꾼에 노름쟁이에 뭐 가난배에 뭐 거지 그냥 양아치 살다가 이제 감방에 갔어요. 감방 가서 이제 지역을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역 사는 사람들이 다 얼굴에 지역 사는 뭔가 공통성이 보이는 거예요. 아, 사람 얼굴에 뭐가 있나 싶어서 나와가지고 관상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관상책을 다 봤어요. 완전히 외웠어요. 외워서 자리 피고 앉았거든. 앉아서 관상 바다를 딱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나도 관상을 이론적으로는 다 봤거든. 못 봐요, 관상 나는. 왜? 체험이 없어. 여러분, 색깔도 다 다릅니다. 흰색 하면은 나의 흰색이 다르고, 이 흰색이 다르고, 이 흰색이 다르고, 그 사람의 얼굴의 신체 구조에 나타난 흰색이지, 절대적인 흰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코가 높다, 낮다. 내 기준에서 높다, 낮다와 이 기준에서는 다르거든요. 다 그 말 알겠죠? 이론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술은 남북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제일 먼저 이발소 그 머리 감기는 걸로 들어가요. 머리 감기면서 나무 대갈통을 다 만져보잖아요. 만져보고 뭐 이제 머리통이 뭐 울퉁불퉁한지 뭐 만져보고 이제 면도하는 거 보고 얼굴색 보고 다 보지요. 보면서 어떻게 사느냐, 집안이 어떠냐 물어도 보고. 그 3년을 해요. 이발사를. 응? 그러다 그 다음에는 딱 끝내고는 보니까 머리 딱 보니까 대충 알겠는 거예요. 그 이발소 가서 3년 하니까. 그 다음 나와가지고 목욕탕 때밀이로 들어갑니다. 때밀이로 들어가서 3년을 해요. 홀딱 벗겨가지고 그냥 맨날 때밀어 주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사느냐, 뭐 어떻고 고향이 어디냐, 뭐 자식 몇이냐 한단 말이야. 때밀어 살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화장장 화부로 들어가요. 그 죽은 시신을 불에 태우는 거 하는 거예요, 맨날. 태우면 뼈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보면서 뭐, 그 유가족 오면 유가족하고 이 얘기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살았냐 하고 뭐 자식 몇이냐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9년 했죠. 응? 이발소, 목욕탕, 화장장. 9년을 하고 이제 자리를 폈어요. 펴고 보니까 그 위로 2대, 이 사람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 2대, 밑으로 아들과 손자, 종합 5대지요. 5대가 그냥 딱 이렇게 보면 그대로 싹 그려지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 일본 최고 관상가가 됩니다. 그래,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다 가르쳐 주고 마지막에, 만일상법이 지금 제일이거든요, 그 동양에서는. 관상책으로는. 만일상법이 제일인데, 미술은 남북구에 밥 먹는 건 안 나와요, 만일상법에는. 그게 마음만 나오거든. 밥을 보태는 게 바로 미주로 남북구야. 그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한테 뭘 강조하느냐, 저걸 말해요. 마음이 아무리 좋아도 밥 먹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 이래 말해요. 이 사람 말 그대로 옮기면은 밥 먹는 습관을 잘 들이면은 3년만 들이면은 짧은 운명은 바꾼다. 작은 운명은 바꾼다. 5년 이상 잘 먹으면은 중간 운명을 바꾼다. 7년 이상 잘 먹으면은 7년에 10년 이상 밥을 잘 먹으면은 대운, 그 인간의 전체를 다 바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그럼 밥을 어떻게 하는 게 잘 먹는 겁니까? 너무 간단해요. 아무거나 먹어라. 제때에 먹어라. 일정량을 먹어라. 3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때 밥 못 먹죠? 하루 3끼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때 아침 먹고 점심 때 점심 먹고 저녁 때 저녁 먹고. 근데 바쁘다고 정신 굶어버려. 못 고쳤죠? 그럼 운이 깨지는 거예요. 제때 먹어라. 그 다음에 일정량 먹어라. 생일 파티 가서 맛있는 게 있으면 막 처먹고, 반찬 없으면 조금 먹고, 반찬 없다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묻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이래 물어요.
선생님, 예를 들면 집에서 잔치가 있는데 잔치를 먹기 위해서 아침을 조금 먹고 점심 때 잔치에 가서 많이 먹으면은 뭐가 나쁩니까? 이 사람 말이 뭔지 압니까?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자기 몸은 필요한 것만 취한다. 더 먹으면 뭐가 되느냐? 더 먹으면은 너 자신이 너 몸을 재분기, 똥 만드는 기계, 제조하는 분, 똥분자. 너 몸을 똥 만드는 기계로 너 몸을 타락시키는 거야. 네 자신이 네 몸을 똥 만드는 기계 만드는 거다. 일정 양만 먹으라는 거야. 그 제자들 또 물어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 있다. 생일 케이크 왔다. 그럼 케이크 뭐 한 조각 더 먹는다고 그게 뭐 무슨 나쁩니까? 하면 이래 말해요. 돼지도 네 한 조각 더 먹어가지고 물똥을 쌀 거다. 설사할 거다. 돼지도 네 설사보다는 음식을 그대로 주는 걸 더 좋아한다. 돼지도. 땅도 똥보다는 음식을 더 좋아한대요. 음식을 그대로 버려라. 그게 돼지를 기름지게 하면 돼지가 곡식을 더 기름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먹게 되는 거지. 아주 철학적이에요. 그 이제 그 문답이 엄청 길어요. 그 이제 나도 이제 그 뒤에 각주를 붙이면은 이런 겁니다. 그 왜 그럴까? 일정 시간에 먹는다는 뜻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일정 양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의지를 말하는 그 인간의 의지. 맛있는데도 더 안 먹는다. 보통 의지가 인간이 못 참는 것은 먹는 겁니다. 여러분도 먹는 거 못 참죠? 솔직히 말해봐요. 오늘 정신도 한번 보자. 어? 의지 센 거거든. 규칙적인 생활 하는데도 의지가 강해. 그 다음에 아무거나 다 먹어라. 맛없어도. 상에 올라온 거는 다 가라. 근데요, 여러분도 가보십시오. 식사할 때 처음 본 사람하고도 식탁에 딱 앉아가지고 난 꼭 그걸 보거든요. 이 사람 식습관 보거든. 보면은 꼭 맛있는 것만 막 그냥 상대 보지도 않고 어른 앞에서 지 혼자 처먹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것도 아니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운수가 오는 것도 아니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골고루 쭉 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면 뭐가 좋아져요?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뭐가 좋아져요? 얼굴이 좋아져요. 얼굴이 좋은 게 뭐예요? 그게 관상이 좋은 거예요. 관상이 이쁘고 강남 병원 가가지고 그냥 성형수술하고 그래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음식만 잘 먹으면 관상은 체질로 이 못생긴 그 바탕 자기가 타고난 바탕을 그대로 몸과 얼굴을 색깔을 잘 내게 하는 거. 색깔 잘 내게 하려면 뭡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 그 혈액순환 잘 돼서 최대한으로 밝고 윤기나게 보이는 거, 피부가. 그게 좋은 관상입니다. 그게 미인이래요. 미인의 개념이에요. 이제 알겠죠? 이러니까 이런 거거든. 어때요? 그래도 실현을 못할 겁니다. 내가 이거 전에 백화점 나갈 때 강의 다 해줬거든요. 들을 때는 막, 한데 그 뒤에 보면 아무 데 가다 막 맛있는 거 드시고 그래요. 오늘부터 한번 실현해보세요. 늙어가지고 고생 안 하려면. 저래 하면 반드시 건강해져요. 위장병, 모든 위장병은 자기 책임이에요. 위장병을 남 나무래면 안 돼요. 내 고등학교 동창생이 하나 맨날 밥도 못 먹거나 속으로 이렇게 밥맛이 좋은데 이거 못 먹는 건 참 행운이다 나 생각했거든. 뭐야, 쌀도 없는데. 나중에 보이는 버릇이 나빠요. 맨날 사탕, 과자만 막 먹고 이러더라고. 그 모든 위장병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기 위장 나쁜 사람 손들어가면 하나도 안 되겠지. 자, 이래서 운명의 조작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 그 발자크 그것처럼 어떤 자기 자신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이걸 주체성이라 말합니다. 주체성이라는 게 뭐 철학에서 막 다들 그게 아니에요. 주체성은 뭐냐? 자기 운명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주체성이거든. 자기 운명을 좌우하는 거. 이건 이제 해결식 용어로 말하면은 시민의식입니다. 시민의식이 자기 운명을 자기가 못하는 거는 소시민의식이에요. 소시민.
이 소심 있는 의식은 노예의식이라고 해요. 노예의식. 노예는 꼭 그 주인은 노예가 아니라 운명은 노예이기도 한 겁니다. 내면으로 보면은. 그런 거거든요. 그럼 주체의식이 뭐냐? 자기가 성장해가면서 혹은 늙어가면서도 내가 흠신 내 운명을, 내 몸을 투여해서 던질 만한 대상, 그게 문학이든 종교든 장사든 아니면 뭐 시민운동이든 아니면 뭐 애국 활동이든 뭐든지 자기가 만족하면서 내가 여기에 투신해서 그런 일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열심히 살겠다. 그런 결심만 딱 굳어버리면은 주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만 잘 먹으면은 얼굴이 좋아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지금부터 잘 살아봅시다. 그래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정말로 거의 빠질 만한 작품을 그냥 한 10번쯤 보란 말이에요. 전혀가 평학하면 그런 10번쯤 봐. 그래야지 뭐 베스트셀러 요새 나온 거 시시한 거 서점 가가지고 사가지고 그냥 1000권을 봐도 여러분 운명에 아무 영향을 안 줘요. 그 이제 실러는 아름다운 혼, 발터 베냐민은 아우라, 지금 아우라라는 말 쓰잖아요. 아우라라는 게 결국은 자기 몸에서 내는 그 후광이거든요. 후광, 아우라. 그 덕윤신, 덕이 몸을 빛나게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기서부터 저런 거죠. 저기 운명을 바꾸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예를 이제 생택쥐별이 인간의 대지 여기서 많이 드는데 인간의 대지에 보면은 인간의 대지가 뭡니까? 조종사 얘기거든요. 조종사가 이제 안데스 산맥을 가다가 추락해요. 안데스 산맥 깊은 산중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막 영하 몇 도 막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요. 얼어 죽을 판이야. 그 이제 지금처럼 뭐 휴대폰도 없고 그냥 형편없는 시설이죠. 1920년 되니까. 그 이제 삶 속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3일, 4일 지내니까 탈진, 완전히 그냥 힘도 없는 데다가 잠도 오고 걸어가면서 졸아요. 졸다가 탁 쓰러져요. 그래서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다가 뭘 떠올렸느냐. 내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내 엄마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는 얼마나 슬퍼할까. 그 생각하고 일어나요. 일어나서 또 가거든. 또 가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또 쓰러져. 또 쓰러지니까 그 다음 또 어머니, 아내 생각해. 또 일어나. 또 일어나 또 가. 또 가다 또 쓰러져요. 무수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쓰러졌어요. 이제는 내가 아무리 엄마, 아내를 생각해도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순간에 지금 내가 여기 죽으면은 내 보험금을 타야 집안이 살 텐데 보험금을 타려면은 시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게 계곡이야. 소나기 와서 내 시신 떠내려 가버리면 못 찾아. 못 찾으면은 몇 달 동안 광고 내가지고 행방불명이 돼야만이 보험금을 찾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 나니까 죽더라도 시신 찾기 좋은 데 가서 죽어야지. 이래서 딱 떠보니까 앞에 계곡물 안에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 바위 위에서 죽자. 이러고 갑니다. 일어나서. 가다가 구원을 받아요. 딱 구조되고 온 거야. 멋지지 않아요? 이게 명작입니다. 이런 게. 그럼 내가 말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인공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명감, 이게 자기 운명을 바꾼 거예요. 거기서 죽을 걸 가족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살아난 거야. 그것 때문에 살아난 운명이, 그게 운명이죠. 이게 이제 운명이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운명을 미모와 관련 지은 게 이제 헤레네입니다. 오늘은 요건 이제 다음 주에 계속 하기로 하고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예, 그럼 오늘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1부는. 예.